Good morning. 어제 제가 캐나다에 제가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저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18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그래서 오성식 국제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내킨 김에 자녀의 유학,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손자 손녀의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유학 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꼭 OSS 이야기를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비용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잖아요. 아니면 뭐 사립학교를 다니든 이 학교 등록금이 있겠죠. 정규 학교 등록금. 이것도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지역마다, 캐나다에서도 지역마다, 미국에서도 공립이냐 사립이냐 지역마다 이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등록금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대략 보면은 이제 학비는 10개월이니까잖아요. 학교는 2달이 이제 방학이니까 1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돈으로 따져서 그냥 대략 저렴하게, 이제 캐나다를 경우로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한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1년의 학비입니다. 예. 참고로 이제 메이플리지, 저희 오성식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의 공립학교는 1년 학비가 한국 돈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공립학교 등록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홈스테이 비용이 있겠죠. 이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한 달에 저기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면, 캐나다에서도 조금 외지로 내려가면은 지금도 한 1,000불, 1,100불, 1,200불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내 쪽으로 나가고 땅값이 비싸고 거주비가 비싼 지역은 여기서도 뭐 한 달에 한 2,000불, 2,500불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메이플리지 지역은 지금 한 달에 1,50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이죠. 그럼 1년 12개월을 계산으로 하면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잡았을 때 그 정도 들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홈스테이는요, 조금 더 받더라고요. 예, 한국 음식 재료값이 비싸서 더 받는다고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조금 더 받더라고요. 미국은요, 많이 비쌉니다.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뉴저지 지역이잖아요. 뉴욕에서 가까운 거 거주 지역. 그 다음에 뭐 LA, 얼바인 같은데, 그런 데는 3,000불, 3,500불? 그렇게 받습니다. 3,000불이면 얼마예요? 3,000불이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 450만 원. 계산이 잘 안 나온다.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잡으면, 이제 메이플리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가디언 비용이라는 게 있죠. 가디언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누군가가 이게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가 따라오면 부모가 당연히 가디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아이 혼자만 왔을 때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그 부모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런 가디언 역할을 하죠. 이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는 1,000불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 받고, 그럼 1년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그 정도. 그리고 그거는 역할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뭐 항공료 등등 어쩌고저쩌고 하면 언뜻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학비
그리고 홈스테이비, 그리고 가디언비, 그다음 뭐 항공료 이 정도만 있으면 유학 가능할 거 아닌가? 대충 뭐 그런 거 정도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올 듯?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게 초등학생은 2시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3시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여름에는 거의 밤 9시 반까지 화난대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뭐 해요? 그러니까 그 4천만 원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돈이고, 여기에 결국 이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요? 결국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비용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액 공부비가 많이 들지 뭐 학교 들어가는데 들은 그 돈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과외 공부비. 그러니까 이게 과외 공부가 공부와 관련되는 과외 공부도 있고, 또 여행 가는 거, 그다음에 뭐 특기 활동 같은 거, 이런 게 다 전부 다 과외 공부비잖아요. 그죠? 이 과외 공부비하고 관리비가 이게 유학 비용의 절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조금 적으면 유학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거고, 이 비용이 좀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면 유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비용을 차지하죠. 그래서 캐나다에 유학을 가는 경우라면은 초등학생들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할 경우에 최소 비용이 아마 한 6천만 원은 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먹는 거, 여행,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걸 빵빵하게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챙기고 그러면은 좀 많이 들 때는 1억 2천까지도 들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보다 이제 미국도 양쪽 해안 쪽이 조금 비싼 동네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 비용보다 한 30%가 더 듭니다. 캐나다보다. 미국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미국도 조금 시골, 미국의 시골은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러스트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거죠. 뭐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내륙 지역, 뭐 캔사스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은 조금 비용이 조금 덜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에 비해서는 월팅 비싸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유학을 생각할 때 이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팁을 제가 조금 드릴게요. 벌써 저도 이 일을 18년 동안 했으니까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유학을 고려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부모의 경제력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는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비싼 게 좋은 거 다 알겠죠. 근데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만 택하는 건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1년 정도 유학을 보낸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눈덩이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는 그런 거 애달픈 그 사연을 가진 분들하고 면담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이럴 줄 몰랐다.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뭐 호주로, 뉴질랜드로 돈이 더 들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갔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조금 너무나 아까워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저렇게 다시 어디라도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이런 그 사연을 저는 수시로 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학을 그렇게 많이 보낼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한정적이고 또 경제력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꼭 뭐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다, 그건 뭐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돌아와서 한국에서 적응 잘하는 거를 일단 철저하게 고려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귀국 후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 학교 다니는데 무리가 없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1년 정도 갔다 와서 한국 학교 다니는데 무리가 없지. 어설프게 1년을 갔다 오면은요, 그야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1년 정도 해가지고 어설프게 다니면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요. 갔다 와서도 한국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죠? 그건 슬픈 사연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얘기를 오늘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한 1년 정도는 다녀올 만합니다. 아니, 어지간하면은 꼭 갔다 오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나이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하지 않으면은 평생 복구가 안 됩니다. 키 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급적 빨리 1년 정도 갔다가 들어와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갔다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코스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코스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갔다 돌아와서 한국 학교 다니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유학 가 있는 동안에도 국어 수학을 빵빵하게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을 놓치고 오면은 한국에 와갖고 애들이 적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 있는 동안에도 공부 빡세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 와갖고 적응을 못 해요. 많은 그 기러기 가족들이 엄마가 동반해갖고 나가는 경우, 한 1, 2년 있다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가성비가 있는 유학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요때쯤 가갖고 한 1년, 길게는 1년 6개월 갔다 일단 들어온다. 나중에 다시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언제 생각하면은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비용이 훨씬 덜 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더 들지 절대 덜 들지 않습니다. 애가 하나일 때는 당연히 더 들고 둘, 셋이라도 절대 엄마가 데리고 나간다고 해서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할 거를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SS 프로그램 같은 데다 이렇게 맡기면은 비용 많이 들죠. 근데 이제 OSS 같은 경우는 우선식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뭐 여행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학업 관리, 그 다음에 먹는 거, 이런 거 다 그 비용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가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그만큼 공부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애 엄마가 애 데리고 막 여행 프로그램 주말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홈스테이 비용이 메이플리치 같은 경우 1,500불 한 달에, 그럼 150만 원이잖아요, 대충.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일단 집값으로 한 달에 3,000불은 들어갈 거려. 300만 원. 집 월세로. 방 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300만 원은 들고,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요즘 뭐 렌트비가 워낙 비싸서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감가상 가격, 기름값에, 보험료에, 통신비, 엄마 핸드폰도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뭡니까, 컴퓨터도 깔면 저 집에 인터넷 선도 들어와야 되지. 그거 보니까 그다음 뭐 식비 들어가지요.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여행비 들어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훨씬 더.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오면은 한 가지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매일 본다라는 거, 안심이 된다라는 거, 그런 정도지 비용적으로는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용적으로 득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 그랬죠. 그런 프로그램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오면은 그거하고는 뭐 비슷하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결코 경제적으로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유학 보낼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의 보호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사고를 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은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어디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그 메이플리츠에서도 한 2, 30분만 나가면은 코퀴틀람, 그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요즘 뭐 전철도 이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쉽게 이게 또 휩쓸려서 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름 되면은 9시 반까지 환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는 숲도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선생님 애들 뒤를 맨날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뭔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 따끈따끈한 사춘기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뭐 하나 얻으려다가 잘못하면 큰 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그럴 개연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유학 보낼 때 함부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네 번째,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학 기간 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아이들은요, 국어, 수학 정말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제가 미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2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가서. 근데 결국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캐나다 이민을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미시간에 있는 동안 국어를 열심히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수학도 뭐 문제풀이 같은 건 했는데 국어가 안 되면요 수학 다 꼬입니다. 그 나이 또래는 국어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유학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가 잘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다 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낯선 곳에 이렇게 혼자 오면 엄마도 약간 자유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사이 관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해피하죠. 누가 뭐 나무라는 사람 크게 없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학교를 잘 다니는 것만 해도 기특하고, 또 영어도 막 제법 하는 것 같아. 영어도요, 맨날 글 쓰고 책 읽는 거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맨날 그냥 생활 영어 정도만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한 1, 2년 있다가 한국 들어가잖아요. 절대 애들 한국에서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여기 아이들 유학 와 있는 동에도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심지어 태국, 일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내에 뭐 제주국제학교도 있고.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은 미국이 맞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보다는 좋은 게 맞습니다.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약자인 입장에서 봐서는 횡포죠, 그죠? 근데 또 미국에 막상 가서 살아보면 와 하는 소리가 납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이, 여기 지금 밴쿠버만 하더라도 여기서 국경까지 한 2, 30분밖에 안 걸려요. 국경까지는. 시애틀까지도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도 미국 국경 딱 넘어가면 와 미국은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OSS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지금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할 수 없냐면은, 미국은 공립학교 입학이 안 됩니다. 캐나다는 사립학교를 돈을 내고 우리가 다닐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아주 특수한 지역은 그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공립학교가 입학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에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공짜로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보낼 수 있죠, 미국도. 근데 이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만큼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4학년이 10명 오고 15명 온다, 초등학교 5학년이 뭐 10명 온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수용을 못 합니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미국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뭐 캐나다는 한 90, 그 다음에 뭐 호주는 한 80, 뉴질랜드는 한 70,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기타 등등 그보다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크게 얘기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강남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 뭐 이런 지역적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강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학원을 보낸다고 쳤을 때 거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근데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오성식 국제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 번 가서 검토를 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 민족성이 그래요. 그 나라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사회 인프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홈스테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선택할 때요. 사실 저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지역은 어디고 여기는 뭐 부촌이고 뭐 우리는 영어 수업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뭐 국어 수학도 하고 뭐 체육 활동도 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를 누구한테 이렇게 맡길 때 어떻게 보면 뭐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결혼보다 더 중요하지. 어린애들인데 결혼은 성인이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잘 먹고 잘, 그죠?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설명이 되려나요? 결혼을 할 때 뭐 중매하는데 이렇게 가서 뭐 여기는 뭐 연봉이 얼마다, 가문이 뭐 어쩌다, 뭐가 어쩌다, 대학은 어딜 나왔다,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랑이죠. 얼만큼 따뜻하게 안아주고 얼만큼 편안하고, 그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오면 뭐해, 남편이. 뻘짓이나 해대고, 집에는 관심도 없고, 돈만 많이 벌었다 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꼭 외형적인 거, 도식적인 거, 뭐가 몇 시간, 꼭 이런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거기를 보내본 사람들의 이야기, 피드백, 그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검증을 한다 그러면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오성식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그거 제가 맨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 말 많이 믿겠습니까? 전 주최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운영하는 그 유학원에서 우린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못 믿는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속된 말로 그건 네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건 네가 운영하는 건 네 얘기고, 그죠? 그걸 검증하는 건 뭐예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성식 국제학교는 광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좀 해봤는데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 결국은 보낸 사람이 소개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그런 거가 최고지, 그런 식으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거, 그게 역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그 다음 뭐 중국 이런 데 가면 국제학교에서 영어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배우고, 비용은 뭐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저렴하고, 맞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도 국제학교가 많이 있죠. 그 본토에 있는 국제학교는 굉장히 다들 유명한 좋은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제 분교가 되면 그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갖다 놔도 그 안에 교사진이라든가 학생들도 다 한국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는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또 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거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비슷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신세계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지역마다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좀 다릅니다. 예, 겉모습은 똑같아도. 예,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초창기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있는 국제학교를 한번 보내볼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예. 왜냐하면 국제학교면 영어로 수업을 할 거고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비용도 아무래도 미국 캐나다보다는 좀 저렴하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더라고요. 예. 겉모양만 똑같고 영어로 수업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렴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죠. 뭐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장점일 수도 있죠. 장점일 수도 있죠. 저는 어느 일방적인 이게 다 나의 여건과 나의 경제력과 나의 현실적인 상황 같은 걸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어떤 일방적인 무조건 좋다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점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유학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오성식 국제학교 어제 쭉 같이 동영상 찍으면서 보셨잖아요. 그야말로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예. 초아날로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직접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매일 아이들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 운영 철학, 교육 철학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제 OSS 같은 경우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번도 뭐 다퉈보거나 갈등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17, 8년 전에 있었던 분 그대로 다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 뽑은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지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다 이렇게 뭐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연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있죠.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만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갈등이 OSS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늘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자랑이거든요. 선생님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포근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넘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최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모든 유학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고 사람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의미 없습니다. 결혼할 때도 역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정생활이 따뜻할 정도로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거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한 분이 그런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선생님의 의견을 좀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요. 진짜 대한민국 교육이 심각하죠.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뭐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옛날 제조업 시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정답이 있는 교육을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정답이 없는 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정답을 만들어가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가고 그러려면 질문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거기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국어 교육이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인데 그죠? 그 저는요 결국은 우리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자꾸 하향 평준화를 시키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사실 뭐 민사고라든가 용인고라든가 이런 어떤 좀 그 자사고 조금 그 사립학교지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학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화, 그러니까 국내 교육 그 환경이 자유화가 막 이렇게 좀 실천이 되면 굳이 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이별을 해가면서 유학을 와야지 됩니까? 그런 유학이야 뭐 한두 달 방학 때 경험을 하면 된다고 치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미래를 지금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있고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가.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서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면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의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의 자녀들이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교육을 받고 그래야 인적 네트워크들도 그죠 학창 시절에 만들었던 그런 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미국에 있고 그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사립학교들을 막 이렇게 세우면은 그러면은 그런 혜택을 먼저 받는 거죠. 조금 경제력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다 보면 그 이웃한 학교에서 그런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공립학교들도 변하죠. 공립학교들도 변하죠. 근데 원천적으로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뛰쳐나가고 발전해갖고 나가면 싹을 잘라버리고 하향 평준화.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가장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과 정치는 계속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잖아요. 일반 그 기업이라든가 뭐 특히 의료계, 문화계 뭐 이런 다양한 기업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약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정치는 계속 뒤로 가고 있죠. 그나마 그래도 교육은 외부로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갖고 들어오고 그런 경우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한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정치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야 이 정치인들도 좀 국제적으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야 국제 무대에 가서도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표다 보니까 이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하자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자꾸 하향 평준화해야 내 표를 많이 얻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고 생각이 트이신 분들은 나가서라도 저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라도 시켜야 그래야 그들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공영방송에 나가서 공중파라든가 이렇게 대중매체 요즘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그런 유학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정말 모두 다 나가서 좀 공부 좀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뭐 저 마음이 없는 얘기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교육 시키는 데서 나름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광고 같은 거 안 붙이잖아요. 저는 이게 뭐 저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오성식 이 TV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라도 교육을 시키고 일깨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오성식 TV를 시간 될 때마다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제가 좀처럼 이 오성식 TV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오성식이 캐나다에서 뭐 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성식 국제학교를 소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학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팁을 조금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성식 국제학교. 유튜브에서 그렇게 치면 오성식 국제학교에 대한 다양한 그런 동영상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럼 조금 더 오성식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서도 오성식 국제학교 이렇게 치면 그 밴드에서도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궁금하시면은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